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수소는 인간이 만든 이 에너지 매개체 중에 가장 흔하면서도 반응성도 좋은 그런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는 이상적인 에너지 저장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는 화석 연료와 비슷해서 아주 다양한 활용처를 가지면서도 우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원소로서 합성이나 분해를 하더라도 독성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소를 중심으로 아예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생산, 또 유통, 운송, 변환, 그리고 사용까지 모든 이 밸류체인에 있어가지고 연구가 지금 수소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투자와 정부기관 역시도 상당히 공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되게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뜨고 있는 수소의 방식에서 지금 친환경 발전에서 전기를 물로 전기분해해서 만든다 치면 약 70에서 80%, 운송까지 치면 60에서 70%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수소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화석 연료보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보신다면, 지금 디젤하고 휘발유보의 약 10%, 또 우리가 쓰는 천연가스의 약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소는 결국에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피에 있어서 많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게에 있어서도 그다지 큰 파워를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의 에너지 밀도는 현재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기술로 계속 압력이 높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저온에서 액화시켜 가지고 밀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 그리고 이러한 사용 방법들이 지금 새로 생긴 것은 아니죠. 이것이 이제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이제 액체 로켓과 또 우주 정거장에 쓰이던 연료로서 요 액체 수소, 액체 산소를 혼합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발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수소 산업은 배터리 산업하고도 또 다르게 굉장히 전통적인 화학 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반으로 지금까지 쭉 발전을 해오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부각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수소 경제, 그리고 수소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만드느냐? 수소는 우선 기존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전쟁 시대에는 화석연료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부생수소입니다. 부생수소는 특정 산업의 특정 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수적인 수소입니다. 즉,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정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산업에서 어떤 공정을 진행할 때 부수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철소, 우리가 열연 사업에서 코크스 과정을 거치는, 즉 고로 과정을 거칠 때 석탄을 이용했을 때 2차 생성 물질로서 수소가 나오는 거고요. 또 우리가 또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프타 납사를 할 때 석유를 이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CH2, CH3를 빼서 납사를 쭉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 부수적인 물질로 또 이 수소가 나오는 거고요. 가성 소다를 만들 때 역시 소다공업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전기를 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염하고 물을 섞어 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분해를 하면 여기서도 부수적으로 수소가 나오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포스코, 하나, SK,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생수소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좀 파악을 해봤지만, 이 각각의 산업 공정이 친환경으로 변경이 되면 이 수소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연 고로를 어떻게 된다, 전기로로 바꾸면 안 나오겠죠. 뭐 이런 것들도 석유를 이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 나프타 납사를 만들지 않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돌려버리면 이거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생수소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산업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정을 택해야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소를 더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 공정에 바꿔서 수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에도 기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돌리고 있던 공장에서 나오는 요 배기가스 중에 수소만 걸러가지고 그냥 모았다, 포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하면 그죠? 우리가 수소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수소의 사용량을 따라올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방법이 생성이 됩니다. 바로 이 메탄 계질입니다. 메탄의 질을 바꾼다, 이런 말이 될 건데요. 주로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과 이렇게 스팀이랑 반응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온의 물 스팀을 메탄과 반응시키게 되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나오고요. 요거 한 번 더 반응시키게 되면 소량의 이산화탄소하고 수소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요거를 우리가 스팀 메산 리포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방식은 기존에 이 석화 회사들이 하던 에탄올이나 암모니아를 만드는 화학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요런 거를 하는 이 한국 화학회사들, 롯데케미칼, LG화학 등도 할 수 있을 정도죠.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아까 천연가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한다면 석탄이 요즘 싸기 때문에 석탄에서 이렇게 가스를 추출하는 그런 가스피케이션도 있고, 안 그러면 석유를 이용해 가지고 추출도 가능합니다. 벙커 CU라든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지나 분뇨 등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되는 그러한 메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CH4 계질이 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본다면, 여기서 연료전지까지 사용한다면 더욱더 이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로 바뀌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우리가 어쨌든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러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 효율은 높였지만, 어쨌든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계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친환경 전기로 나온 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렉트롤리시스입니다. 그래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떼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직류 전기를 이용을 해서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약 80% 정도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 아노드와 카소드, 즉 양극과 음극의 촉매에 비싼 물질이 좀 들어가거나 개발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효율은 높아졌지만 어쨌든 비용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자력과 친환경 발전을 이용을 하면 화석 연료에 연소 없이도 수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는 딱 못을 박았는데 현재 화석 발전된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것은 생각하셔도 안 되고 비효율적인 거라는 지금 판단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우리가 화석 연료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를 생산을 할 때 수요가 많을 때 생산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 이러한 약간의 타협점, 유연성이 있는데, 친환경 발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좀 대두되었던, 지금도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ESS가 있죠. 그래서 대형 배터리를 가지고 비피크 시간대에 사용되는 전기를 우리가 저장하는 그러한 방식을 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 수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 원자력 친환경 발전에서 생성되는 그죠 부수적인 전기들을 요 전기 물분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수소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가격과 코발트, 니켈 등의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ESS의 경쟁력은 지금 수소 쪽으로 많이 밀려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친환경 발전은 아직은 다른 이렇게 발전 방식보다 가격이 높아서 실제 현재 지금은 대부분 그죠 1번과 2번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후에 이제 미래가 돼서 좀 이렇게 친환경 발전이 대형화되고 또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렇게 SSR 정도의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미래에는 또 갖출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 계속 이제 본다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공장을 돌리는 이러한 오퍼레이션 익스펜스에서 그냥 풍력 발전기를 세워놓고 잊어버리는 이러한 캐펙스, 즉 시설 투자, 자본 투자의 방향으로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선은 대부분 요 레벨 정도에 왔을 때 수소 사용을 고려해 보겠다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요 레벨까지는 내려와 줘야 된다. 그리고 유통 과정까지도 카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생산 단가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우리가 여기저기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대두되는 것은 바로 배터리 전기차에 좀 대응하는 연료전지 전기차가 될 겁니다. 자, 수소가 아까 우리가 인간이 발생시킨 에너지를 저장을 했는데, 이 저장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라고 하면 화학 에너지로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물로 분해를 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다시 변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연료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료전지는 이렇게 보시면 수소를 넣어서 여기 공기와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 전해질 막에서 물을 만들어내고 전류가 이동하면서 어떻게 된다, 전기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거와 달리 배터리에 가깝고요. 배터리는 저온 100도씨 미만에서 작동하고, 역시 일반 2차 전지처럼 여기도 전해액이라는 게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FCEV라는 연료전지가 되겠고요. 현재 말하는 연료전지 스택은 이러한 연료전지를 여러 개 수지구이나 수평으로 여러 개를 연결시켜서 이 전류를 높이고 전압도 높이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수소가 수소 이온, 산소가 산소 이온으로 이렇게 분해가 될 때 어떻게 된다, 나오는 전하량 그리고 전압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을 바꿀 수 없다 보니까 직병렬로 여러 개를 연결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수소와 산소는 결합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결합입니다. 여러분들 화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친구들은 비금속이고 공유 결합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이온으로 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온으로 떼내는 물질이 바로 우리가 촉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매가 없으면 수소 가스가 수소 이온으로 변화가 잘 안 돼서 전류를 발생시키기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백금 함유된 촉매가 지금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응성과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거고요. 현재 여러 가지 대응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백금 함유량을 일단 감소시키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상용화가 왔고, 이후에 이리듐, 티타늄, 니켈, 코발트 같은 비백금성 촉매도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고, 아연 등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상용화는 되지 않은 상태고요. 어쨌든 이러한 물질들도 백금만큼 비싸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희귀한 금속이 계속 필요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 공유 결합을 백금이라든지 다른 금속들이 깨트려줘서 반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이 친구도 배터리처럼 수명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순 운전 시간 5,000시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에서 어쨌든 16만 킬로미터 정도 지금 보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3만 킬로미터대에서도 일부 오류가 나오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연료전지에서 우리가 물이 나와야 되는데요, 과산화수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산화수소는 락스처럼 굉장히 반응이 강한 친구라서 전해질 막이라든지 비싼 촉매를 태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열을 과도히 받는, 즉 이게 저온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많이 주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촉매가 열화돼서 그 특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온오프 과정이 굉장히 잦든지, 즉 자꾸 배터리를 껐다 켰다를 하면 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물과 수소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전해질이나 막 촉매가 퇴화를 하는 거고요. 또 이 물이 관리가 안 되는, 물이 배출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가스가 제대로 주입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또 굉장히 손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연료전지 전기차라는 것도 수소 탱크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모터를 돌리는 전기차에 가까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는 상당히 수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백금 재활용도 하고 있고, 현대 넥소 같은 경우도 10년에 16만 킬로까지 수소 관련 부품들을 어느 정도 보증을 넣어주고는 있습니다만,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수소 연료전지가 물론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고출력에서 이런 에러들이 발생을 하고, 대형화나 영업용 장거리에서 우리가 수소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죠. 지금 수소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승용차 부분에서는 인기가 많은 이유도, 결국에는 배터리라는 무게를 계속 달고 내가 주행을 하더라도 승용차는 이 이동 거리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 연료가 비면서 얻는 이 연비적인 혜택을 그다지 필요가 없는 거고, 빠른 충전 역시도 영업용에 비하면 뭐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큰 기회는 있습니다만 수소로 갈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수소만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자동차들이나 뭐 택시 이런 것들이라면, 실질적으로 버스라든지 뭐 트럭이라든지 열차라든지 뭐 이러한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수소로 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을 보시면 2023년하고 2030년에 봤을 때 결국에 차량 가격이라든지 이런 운용 가격 면에서 연료전지를 사용했을 때 크게 이점이 아직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 그리고 전기차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요 연료전기차의 높은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이 배터리 자동차보다는 크게 이득되는 점이 생각보다 작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말고 다른 솔루션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방식대로 수소를 만들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요거를 혼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요 방식이 역으로 들어가겠죠. 요 방식이 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ynfuel 또는 efuel이라고 하는 인공 연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연료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이제 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는 고효율이긴 하지만 어떻다, 아니 작은 차에서 어차피 써봤자 이 친구들은 뭐 효율 10%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 4천 5천만 원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기술이 발전되면 요러한 것에 상용차에도 들어가서 수소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수소를 내연기관으로 태우자, 즉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엔진을 수소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래쪽, 여기 왼쪽 위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한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연료전지 차량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후반에 좀 개발이 된 반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지만 엔진을 이용해서 수소와 휘발유를 동시에 좀 태우는 이러한 자동차들이 크게 개발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소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하겠다. 특히 자동차에서 효율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라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그럼 가솔린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시게 되면 기존 가솔린 우리가 공기에 태웠을 때는 CO2와 NOx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황산가스 아니죠 질소가스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독성 대기오염을 유발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되는데 수소를 같은 방식으로 좀 태우게 되면 물하고 역시 대기 오염을 하는 질소 화합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쪽에서 이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은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국에 압축비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옥탄 연료에서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점화가 쉽고 공기 중에 잘 퍼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상온에서는 기체니까요. 그러니까 RPM 증가에도 유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낮고 RPM은 증가가 많이 되고 압축비가 높은 상태죠. 자,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된다. 가솔린을 연소시키든 수소를 연소시키든 질소 화합물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녹스의 양이 수소를 태웠을 때는 약 80%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부 우리가 엔진을 이용했을 때 일부 이산화탄소는 발생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엔진에 엔진 오일이 있고 엔진 오일이 조금씩 연소가 될 겁니다만 이것은 기존 휘발유차의 한 3%에서 1% 요 미만 상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진 세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요타 야리스라고 하는 도요타 미국 말로는 이제 코롤라죠. 이게 일본에서 판매하는 모델명이 야리스인데 어쨌든 야리스에서 수소만을 이용해서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기통 직렬 1.6리터 직렬 3기통 직분사 엔진이었고요. 주행거리가 24시간 동안 1634회였는데요. 실주행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충전을 총 4시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35번을 했는데 요게 한 번 할 때마다 7분씩 그래서 46km 운전할 때마다 주유를 충전을 한 거고 나머지 시간은 정비라든지 뭐 안전 체킹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수소로 처음을 해보는 거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도요타 개발실의 엔진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죠. 일반적 개조보다 확실히 고난도가 그래서 기존 휘발유 엔진을 조금 변환하는 거에 보다도 확실히 이 연료 특성에 맞게 아예 싹 다 바꾸다 보니까 고난도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에너지 밀도가 낮고 RPM이 증가하다 보니까 엔진 내구성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수소라는 것이 워낙에 좀 잘 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이제 흡기 쪽으로 이제 다시 가는 블로우백 현상이 생겨가지고 노킹 현상도 생겼을 수가 있고 또 수소라는 친구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기체가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폭발 속도 자체도 휘발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녹백도 빠르게 되니까 엔진 뭐 캠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절이 또 필요를 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효율을 대충 재보니까 연료전지가 이 총 들어간 수소 에너지를 얼마나 운동 에너지를 전환해 주느냐 약 50%인데 내연기관의 효율은 약 25%다. 그래서 연비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훨씬 낮다 보니까 지금 휘발유는 1리터에
kWh 그리고 수소는 1.3 kWh 밖에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연료 탱크가 엄청나게 커졌죠. 지금 연료 탱크가 지금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뒷좌석 트렁크하고 뒷좌석이 싹 다 연료 탱크를 채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700바로 채웠는데도 이 정도를 차지했으니까 정말 물론 이게 가능은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수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주유하고 46km밖에 가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넥소에서 사용하고 코롤라에 사용하고 있는 700바 요 H2 700바 고압 수소 차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연기관 H2를 사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LH2다. 그래서 리퀴드 하이드로젠 액화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액화 수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2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저온 상태로 유통을 해야 되고, 이 기체를 액체로 모았다 포집을 해가지고 압축을 시켰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 자체는 우리가 보시게 되면 휘발유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나온다. 그래서 휘발유가 4.23 메가줄 퍼 세제곱미터인데 에너지는 수소는 2.98이니까 이렇게 9분의 1까지는 차이가 안 나죠. 자, 하지만 어떻다, 수소를 생산할 때 요거는 그냥 수소 생산해서 압축만 해서 탱크에 넣으면 되지만 요 냉각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든다. 수소를 생산할 때 드는 에너지의 약 20% 정도가 냉각 비용으로 발생을 하고, 어쨌든 액체 상태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운송 보관 시 부피가 당연히 절약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허망한 크기의 탱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역시 단점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차량에 보관할 시 액체 수소는 증발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이 액체 수소는 계속 일부 증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 로켓에 보시면 로켓 발사하기 직전까지 연료 탱크를 계속 대고 계속 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가 증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BMW 하이드로젠 7에서 이제 LH2가 거의 유일하게 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사용했을 때 10에서 12일 정도면 그냥 차를 가만히 놔둬도 연료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더라 라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액체 수소를 사용하면 또 좋은 점이, 기체 수소 여러분 넥소 충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충전 대기 시간이 길어요. 왜냐하면은 기체를 연료 이 밖에 이 주유소 펌프에서 푸시푸시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전 한번 하는 데는 뭐 5분이 걸린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펌프 대기 시간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리퀴드 하이드로젠 액화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거 필요 없죠. 어차피 액체인데요. 그냥 갖다 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700바 대비 에너지 밀도도 75% 증가하는 데다가 대기 시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액체 수소를 사용한 차가 BMW 하이드로젠 7이고 2005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6.0리터 12기통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 256마력이 나왔고요. 요 주행거리는 410km가 나왔습니다. 요거 차를 만들 때는 이제 또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것이 바로 연료가 상온이 아닌 마이너스 252도, 최소 마이너스 252도로 지금 엔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료 분사 압력이라든지 점화 방식의 변경이 필요했고요. 또 연료와 이런 거에 대한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엔진 강성이 또 더 증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저온으로서 초저온 연료를 다루기 때문에 연료 탱크, 연료 펌프, 인젝터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이 필요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본 결과 선도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역시 마스다를 갖고 있는 도요타죠. 그리고 BMW가 어쨌든 시제품이 하나 나왔었고, 기존 휘발유 엔진 기반에서 가능한 회사들은 혼다나 벤츠가 있고, 폭스바겐이나 뭐 기타 미국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은 요 엔진 만든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못해가지고 좀 이거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율은 낮지만 만들기는 뭐 백근 같은 게 필요가 안 하니까 친환경 발전해가지고 음, 그 온실가스 배출 없는 이 수소를 만들면 매력적인 대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발전을 할 때 연료 전지하고 이러한 액체 수소 결합도 가능을 하고요. 이제 장점이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생산 공정과 밸류 체인 그리고 다양한 협력사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코발트를 뭐 좀 회피하고 이런 게 있지만 이러한 기금속이라든지 희귀금속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했을 때도 공급망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정비나 AS망 같은 것도 인력이 대체적으로 좀 보존이 되고 네트워크도 살아 있고요. 새로운 인력을 뭐 엄청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어떻다 기본적인 원리가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기차와는 확실하게 다른 차별성을 주면서 마케팅적으로도 어떻다 친환경과 내연기관이라는 두 개의 아주 상호 배측적인 이런 감성을 하나를 모아서 판매 감성적으로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공급망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마케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서 나오는 어떻다 배터리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한테 갑질하는 이런 갑질 방지로서도 하나 갖고 있다. 예, 연료전지 회사들 너희들 나한테 갑질하면 나 그냥 연료전지 안 만들래라고 갑질 방지용으로 하나 말도 꼽아두는 용으로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내연기관 요거를 말씀을 드릴 때 여기 뭐 새로운 걸 계속 보기보다 이전 기술들 묻혀있던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내연기관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기피를 하면서 아예 투자하는 분들도 연구나 뭐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 도요타 F1 자동차의 마력은 740마력의 최고 회전수 18,000 rpm이었는데 지금 15,000 rpm만 돌려도 1000마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기량도 줄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15년 이러한 짧은 시간에서도 이 휘발유 기반의 엔진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왜 디젤 엔진으로서는 안 되냐? 디젤은 이제 자연 압축을 통해 가지고 좀 압축비를 높이는 이런 방식인데 사실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디젤에는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요 연료의 특성 자체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고진동 그리고 고부하의 연소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995년에 마츠다 로타리 엔진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통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동시에 사행정을 하는 이런 로타리 엔진 마츠다께 있었고요. 혼다의 VTEC 정말 가변 캠 변화로서 가변 배기, 가변 흡기를 하던 VTEC이 있었고 도요타에서 CRDI 즉 직분사 요것도 1995년에 스위스에서 시제품이 나왔지만 상용화에 이 도요타가 성공을 했고 벤츠 같은 경우도 휘발유 엔진을 가지고 마치 디젤 엔진처럼 자연 발화시키는 즉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을 하지 않는 자연 발화 엔진도 벤츠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즉 이 연료가 변하면서 우리가 디젤이 왔을 때 클린 디젤을 우리가 물론 이게 사기였지만 엔진 시장에서 상당한 변화가 찾아왔듯이 만약에 우리가 수소를 이렇게 친환경 발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화석 연료가 없는 수소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내연기관으로서 이 수소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항공이나 열차 선박 등에서도 아주 기똥차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는 이 연료전지를 달고 다니는 게 무게적으로 별 부담이 안 되지만은 거리가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된다? 내연기관으로 전환을 한다. 즉 H2 프로폴션 그리고 H2 터빈까지 이러한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방식이 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 이 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터빈 같은 경우는 단거리나 장거리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도 제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엔진을 좀 단거리 엔진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연료전지와 다르게 내연기관이 좋은 점. 연료전지는 물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없다. 내연기관은. 그리고 복잡하지가 않고 이러한 배관 같은 게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천연가스를 내가 이 장거리 가는 비행기에 조금 섞어주면 어떻게 된다. 출력이 확 높아져서. 그래서 요것을 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소가 친환경 발전으로만 만들어진다면 수소만 좀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된다. 네,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줄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뭐 화학적으로 막 천연가스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진 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천연가스를 같이 집어넣어서 태워버림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상황에 맞게 유연한 판단을 하는 데는 연료전지보다는 내연기관이 좀 유리하고요. 물론 연료전지 점 연소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장거리로 갈수록 수소를 이용하는 가격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휘발유로 돌아가거나 뭐 여러 가지 신퓨일이라는 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나왔던 우리가 H2 수소에다가 포집한 CO2를 섞어서 휘발유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도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의 장점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내연기관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물론 연료전지가 가지는 저온에서의 좋은 효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현재 상황에서 연료전지와 이 내연기관을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부가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소차나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이 과연 이게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이후에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에는 세금을 붙이면서 왜 전기차에다가 보조금을 주냐는 의문이죠. 요 의문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면 이 OECD 평균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를 제외하면 거의 절반을 지금 유류세로 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부자들이 전기차나 수소차 하나 가지고 화석연료차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다 운영한다면 이거는 부자를 위한 보조금에 가깝다는 거예요. 영업용으로 이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한국에서도 전기차 충전 비용을 높였듯이 이러한 것들이 이 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게 옳냐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소를 발전을 해가지고 이 세금을 다 없애고 여기다가 보조금까지 준다면 어떻게 된다? 수소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효율이 낮아서 수소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대기가스 방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니까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된다? 경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 가격대에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뺀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로 내려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수소 자체를 사용하는 데에 좀 더 포커스를 둘 수가 있지도 않느냐라는 조금 방향성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이 수소가 아주 뭐 영업용, 장거리용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요 효율의 면에서는 또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독일을 중심으로 이 하이웨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전차처럼 이 트럭에 이렇게 전기 연결선을 둬가지고 전기 배터리 없이 이동하는 전기차, 그리고 이 길을 벗어나면 다시 휘발유나 배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용 비용이라든지 설계 비용이라든지 또 유통 비용에서 어떤 효율이라든지 이런 단가가 안 나오면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기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소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정말 획기적인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기존의 틀을 자꾸 부수는 이런 투자가 많이 나오냐면, 바로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환경 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요 솔루션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지금 연료전지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뭐 몇십 주가 될 거예요. 이러한, 물론 말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부와 어차피 대기업들이 이것만 맞으면 바로 대형 투자가 들어가서 기존의 솔루션을 뭉개버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국이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솔루션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수소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는 말자. 그래서 수소를 만들고 쓰고 유통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